기초 핸들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 잘 안 되죠, 치료가.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를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걸린 질환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특성을 모르고 치료를 하시면 치료를 많이 해도 효과가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근육 짧아진 거에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육이 짧아졌으니까 여기를 늘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배우기가 제일 간편하고 쉽다고 해야 되나요? 만져보면 톤이 이제 높고, 뭐 얘가 뭐 톤이 높다, 낮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단단한 게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있고, 그거 아는 데만도 1년 넘게 걸려요, 사실은. 처음에 당연히 이제 필링을 뭐 이렇게 하고 배우기는 하는데, 그게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전부 다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치료해드리는 환자분은 신경질환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신경질환은 근육을 다친 게 아니라 신경을 다쳤다라고 하는 거에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매뉴얼 세라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매뉴얼을 막 오셔가지고 환자 앉혀놓고 인사하자마자 근육부터 뭐 팔부터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하지 말고, 왜 내가 그러니까 치료를 하실 때 여기 1년차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치료에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겠다, 이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냐면, 내 손동작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를 만졌나, 이걸 왜 이 방향으로 했냐, 이쪽을 왜 이쪽으로 밀었냐, 이걸 왜 이쪽으로 당겼냐, 이렇게 이걸 왜 넓혔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게 다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환자분이 그래도 조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3년이나 4년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이제 막 투입이 되죠. 그냥 취업하자마자 바로 환자분들 배치해가지고 타임 소화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런 환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을 빨리 만져보고 부족함을 빨리 느끼고 또 성장을 해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행위에 다 이유를 달 줄 아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세라피를 할 때 마찬가지로 왜 매뉴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팔 들어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팔을 왜 들어주느냐,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뭐 좀 무거워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컨디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못 배우거나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왜 말로 치료했느냐, 왜 손을 대고 치료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브레인에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지금 이거를 다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의사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의대를 6년 나와서 의대 고시를 패스해서 의사 면허가 나왔어.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개원해도 됩니다. 그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의 역할입니다. 의대 6년을 나온 의사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초등학교 선생님 있죠? 과목별로 우리가 뭐 이제 뭐 수학, 영어, 뭐 국사 이렇게 배우는데, 누가 가장 지식이 높습니까? 이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지식이 좋다 그래. 왜냐면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각 뭐 수학 선생님 따로 있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는데 초등학교는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그 선생님이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럼 손가락을 움직이는 메인 기능은 PPC라고 하는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에서 이제 갖고 있긴 한데, 그 기능을 다른 어떤 브레인에도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브레인 영역만의 그 메이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운동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감각을 받는 거 전문, 인테그레이션 전문, 비주얼 전문,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비주얼 전문이지만 다른 기능도 조금씩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따면 모든 과의 약을 다 처방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 전문의가 되잖아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면 정형외과 진료만 보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 뭐 정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병원에 정형외과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정형외과 환자 그 전문의가 죽어가지고 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면 피부과 의사가 정형외과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정형외과가 하는 그 디테일한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뼈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각 분야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만은 아주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브레인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메인 파트는 이미 이제 죽고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CNS는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 다 알고 있죠, 그죠? 메이저 파트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손가락을 못 움직여. 근데 다른 파트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얘가 끌어나오냐? 그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근육이 짧아져서 근육을 편다. 당연한 건데 이거는 치료의 1%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영역에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낼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손가락을 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브레인을 쓰던 간에 얘를 기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근수축이다, 이거야. 근수축. 결국에는 이 손의 근수축을 만들어내야 좋아진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OS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OS 파트라고 다 이게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강직이 있으니까 아무리 펴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OS 파트 환자분들 좋아지는 환자 거의 없어요. 도수치료 받고. 그 도수치료를 받아서 좋아졌다. 근데 이제 뭐 진짜 실력이 좋은 치료사가 잘 치료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영상을 가끔 이렇게 공유하고는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했더니 거기에 댓글에 현실은 다들 김밥 말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현실은 어때? 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OS 파트에서도 가보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환자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되는 거거든요. 내가 치료를 할수록 환자분이 좋아지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좋아지는 쪽으로 치료를 자꾸 하려고 할 텐데, 좋아지는 걸 잘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김밥말이를 하고 있다, 이거지. 내가 한 게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거를 김밥말기를 해서 이제 자꾸 이게 문지르고 했어. 마사지도 하고. 처음에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아진 거냐, 이거예요. 그냥 문지르기만 했을 때는 소프트 티슈가 좋아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과연 이 문지르기를 무엇을 문질렀느냐. 내가 선생님들이 만약에 근육이 짧아지고 펴겠다고 하는데 톤을 떨어뜨리겠다고 이거 문질러 줬어. 그러면 내 손이 어느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핸들링과 매뉴얼이에요. 그럼 내가 이 손이 환자분의 근육에 정확히 닿아서 그 근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나마 이렇게. 근데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지르는 것만 가지고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걸 마사지를 수천만 번을 해도 이 팔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이제 우리가 여러 해 치료해보면서. 근데 가끔 그냥 땡기기만 여러 번 해줬는데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신경이 좋아졌거나 뉴럴로지컬한 리커버리가 일어났거나, 두 번째는 소프트 티슈가 좋아진 겁니다. 또는 소프트 티슈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지배를 받지 않는 조직이 안 좋았을 경우에, 그때는 그냥 문지르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근본적인 근육은 근수축을 일으키지 못하면 좋아지지 않아요. 이 문지르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지르기 행위의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거. 근육은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경향, 이게 탄성이라 그러죠. 탄성. 이렇게. 그런데 근육 말고 그냥 소프트 티슈, 인대나 캡슐이나 뭐 이런 시노비얼, 그런 플루이드나 시노비얼 셰트, 이런 것들은, 벌사 이런 것들은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고 구겨졌다 펴졌답니다. 이 소프트 티슈가 응축이 된 거를 스트레칭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를. 근육과 소프트 티슈 중에 어떤 게 불편해서 팔이 펴지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할 때, 늘렸는데 잠시라도 펴진 것 같아, 그러면 근육에 그냥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늘려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이러면 소프트 티슈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해보고 결과를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환자를 보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안 좋은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늘려보고 또는 문질러보고 했을 때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행위가 근육을 늘리는
행위가 확실하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안 펴졌어. 그러면 근육에는 문제가 없으신데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그런 수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아 나가시는, 그거를 감을 못 잡으면 OS든 신경과 질환이든 뉴럴로지든 절대 환자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몇십 년간 연구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줄 알잖아요? 환자가 금방 좋아져요. 반대로.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됩니다. 근데 조금 많이 해야 돼. 많이 알고 많이 해야 좋아집니다. OS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OS 파트도 처음엔 좋아지는 것 같아도 30대 넘어가고 힘이 빠지면 그 환자분 만족시키는 이런 힘도 쓸 수 없어요, 이제는. 30대가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가야 돼, 이제. 거기서 힘쓰고 앉아있으면 내 몸만 상하는 거야, 이제. 치료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런 치료사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립을 사용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말로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치료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핸들링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핸들링이 좋은 게 아니라 말로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말로 치료하는 게 좋아요? 손으로 치료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정답은 뭡니까?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왜 굳이 비주얼로 치료해라, 말로 치료해라, 손으로 치료해라. 그게 뭐가 더 좋은지를 임상에서는, 연구에서는 따져도 되지. 연구에서는 결과가 명확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썼더니 더 좋다. 이거는 연구자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명확성을 밝혀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임상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걸 뭐하러 그걸 밝혀냅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렇게. 그 상황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 상황이. 내가 말로 치료해야 될 상황과 비주얼을 이용해서 치료해야 될 상황, 핸들링을 이용해 줘야 될 상황,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할 줄 아셔야 된다. 비주얼로 치료하는 거는 강의가 많지 않은데 손으로 치료하는 거는 강의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치료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치료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와보지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느껴봐라,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손으로 환자분께 센서를 전달한다는 건 직접 느끼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느끼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체에는. 우리 인체에 근육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하루에 환자분의 근육 몇 개를 만져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몇 개 되죠? 이렇게. 내가 지금 몇 개의 근육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오리진 인서션을 정확하게 하나라도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육의 부착점을 모르고는 근수축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수축이 일어나야 브레인이 변하고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급성기 환자는 저절로 좋아진다. 만성은 안 좋아진다. 근데 그 얘기는 급성기 때는 브레인이 손상됐다가 돌아올 부분들이 점차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좋아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2년 정도 넘어가면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브레인이 직접 좋아지진 않아요. 브레인 자체가 좋아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는 어떤 펑셔널한 리커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기능적인 리커버리가 필요한데 그 기능적인 리커버리를 우리 치료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능적인 리커버리의 기본은 뭐냐면 정보를 받아서 근수축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근육에 근수축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 근수축을 만들어내시려면 최적화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예를 이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티베이션 많이 쓰시죠?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모티베이션 정확히 알고 쓰는가?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환자분한테 이렇게 재밌게 애교를 잘 부려서 예쁜 선생님이 하는 거, 우리가 그 정도의 모티베이션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되게 광범위해요. 정형외과 의사가 죽었을 때 어떤 의사가 와서 정형외과 진료를 봐줄 거냐가 모티베이션입니다. 시간이 남거나 환자분한테 더 이렇게 좀 애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떤 환자분이 골절이 됐는데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의사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겠죠. 저 환자는 일단 살리고 보자 해서 달려 나올 거 아니야. 피부과 의사도 나오고 산부인과 의사도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최적화된 조건. 그러니까 이 머슬이 마비가 됐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어느 환경에 있어야 얘가 살아나는가. 사실 이건 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표현하지, 그걸. 환자분들 개개인별로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이걸 더 사용하려고 하는가가
환자분마다 다른데, 근데 기본적인 근육의 습관을 아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과 오디터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핸들링을 해서 치료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을 뭐 하기도 하는데, 더 좋다가 아니라 그럴 일이 더 많다입니다. 왜냐하면 자, 팔 들어 올리세요. 팔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자, 갈비뼈 3번 당겨.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두 개의 특성은 명확하게 다르죠, 그죠? 요추 2번 옆으로 째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차이가 핸들링과 말의 차이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은 말로 치료하면 되고,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은 손으로 치료해야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데려가야 돼, 그쪽으로. 그게 바로 치료사의 손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떠냐면, 비율이 8대2다 이거야. 8대2. 뭐 손가락, 관절,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육 여러분 몇 개가 있겠죠? 전신에는 600에서 700개의 근육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걸 감을 잡았을 때야, 아,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으면 팽머슬의 문제다. 자꾸 이렇게만 이제 알고서 치료를 하니까, 뭐 이렇게 윙 스캐플라가 있으면 뭐 세라투스 엔테리어의 문제다. 근데 뭐 세라투스 엔테리어 어디 붙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팽머슬이 과연 얘는 눈과 귀가 있는 애냐? 얘를 팽머슬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얘가 정말 팽머슬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거를 고민할 때 이제 입으로 할 거냐, 손으로 할 거냐.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8대2가 중요해. 그러니까 8대2이기 때문에 80%의 근육은 다 이걸로 치료한다. 나머지 20%, 손가락, 발가락, 한 엘보 정도까지. 숄더 파트는 한 5대5쯤 돼요. 5대5. 숄더에만 근육이 한 열 몇 개 있죠, 그죠? 그 중에 말을 알아듣는 델토이드, 이런 애들은 말을 알아듣지만은 수프라스피나투스, 이런 애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걔는 또 손이 들어가줘야 된다. 힙 조인트도 한 5대5쯤 되죠. 렉투스 페모리스는 들 수 있지만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탈리스는 들지 못해요. 환자분이 다리가 뻗치는 거, 백니가 걸렸다, 뭐 이런 거, 엔테리어 틸팅, 뭐 픽스에이션 됐다, 이건 아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저렇게 됐는가 정확히 아셔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걔네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80%는 이거다, 이거. 핸들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80% 비율이 있다. 그래서 핸들링을 쓸 일이 더 많다.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를 매뉴얼 세라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팔을 올리는 근육은 어떤 근육이에요? 델토이드 엔테리어 보통 알고 있죠? 이렇게? 어깨 힘 좀 빼보세요. 이렇게 어깨 힘을 빼. 팔이 쭉 내려오죠, 그죠? 허리도 한번 구부려보세요. 허리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러면 180도에서 어깨 힘 빼고 허리 힘을 뺐더니 몇 도까지 내려옵니까? 거의 90도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죠? 그러면 팔을 드는데 델토이드 엔테리어의 힘은 어느 만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다다, 이거. 항상 고정관념. 팔을 못 들어 올리면 델토이드 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운동을 막 이렇게 시킬 거 아닙니까? 그게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딱 그 보신 경우가 엄청난 힌트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파트를 위주로 치료를 할 거냐. 그 팔이 0도에서 180도까지 올라가는데 델토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20% 정도의 비율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쪽에서 협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스트, 협력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디네이션, 협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머슬들은, 근데 어떤 근육이 지금 팔을 올려준 거예요? 그건 모른다 이거지, 그거를. 그걸 치료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근육,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는 델토이드는 이만큼, 나머지는 다 귀머거리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머슬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렸는지 모른다 이거.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운동 동원 순서입니다. 어떤 머슬이 브레인에서 먼저 발동되고 그 다음에 어떤 머슬이 발동이 돼야 마지막으로 무브먼트가 완성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가 어디에서 손을 대기 시작할 거냐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들링을 쓰는 그런 머슬들은 타입 1 머슬, 펠비스와 배꼽 사이, 여기가 이제 COM이거든요. COM 들어보셨습니까? COM이 이동하는 게 가장 근수축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 가장 빨리 수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환자분한테 일단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 가장 첫 번째로 수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올라가서 팔로 넘어가야 팔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자분을, 사람을 만약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빙판길에 우리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야지. 눈이 오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환자분들은 한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분이 앉아 계시건 서 계시건 간에 뭐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까? 안정성을 먼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다리도 감각을 받고 근수축이 일어나서 너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저는 뭐 이제 분간 안 하고 뭐 NS든 OS든 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는 하는데, 지금도 작업치료사는 상지만 치료해요. 지금도 합니까? 그런 사람 아직도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고. 작업치료사인데 왜 팔 치료 안 하고 딴 거 만지냐, 이런 사람 아직도 있다고 하대요. 근데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팔을 치료하면 평생 치료해도 팔 안 좋아져요. 일단 몸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물건을 집으러 갈 때 어때요? 이렇게. 체중 이동이 일어나야 물건을 가지러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중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팔을 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ADL에는 전혀 유효하지 않은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상태. 내 몸이 안전하다라는 거를 환자분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팔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짧아진 건 늘려라 자꾸 이렇게 배웠는데, 절대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100%가 아니에요. 자꾸 그거를 100%로 생각하고 치료하니까 문제인데, 늘리기 하는 것보다 다리 잘 디뎌주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순간 그 쓸데없는 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톤이 없어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시죠. 그때 늘리든지 말든지 그때 하시는 거예요. 팔 잡고 매뉴얼 배워가지고 이거부터 이제 할 생각으로 왔겠죠, 사실은.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제가. 근데 그걸 먼저 알아야 매뉴얼도 그 다음에 유효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운동 동원 순서를 지켜줘라. 그리고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줘라. 근수축이 일어나야 신경계가 회복된다.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짧아진 거 늘려줘라. 이거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내 몸을 지키고 환자분의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 운동 동원 순서와 COM의 위동, 그죠? 체중이 내가 가려는 쪽으로 실려야 팔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다리 하나 들면은 벌써 골반이 반대로 빠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리칭이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손모양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손모양이 하나예요. 이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이걸 어떤 학회에서는 룸브리컬 그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학회에서는 MP 그립이라고 얘기합니다. MP 조인트를 사용하는 MP 그립. 룸브리컬 머슬과는 관련이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MP 그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MP 그립을 잡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이 잘 잡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그립인데, 이거를 이렇게 MP 그립 또는 룸브리컬 그립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나 가르치는 데가 있던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런 그립을 쓸 일이 있긴 한데, MP 그립의 핵심은 엄지를 배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엄지가 빠져 있죠, 이렇게. 엄지는 그냥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잡으실 때, 이걸 근육을 잡을 때 잡고서 이렇게 감싸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밀 줄 알아야 된다. 먼저 밀 줄 알아야 된다. 근육을 쭉 밀어서 쭉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MP 조인트를 사용하지만 중요한 거는 치료사의 세나 머슬과 하이포세나 머슬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레스, T는 밀어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IP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그 다음에 세나 머슬과 하이포세나 머슬 여기 있죠, 이게. 세나 머슬과 하이포세나 머슬.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어떤 때는 세나 머슬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고, 어떤 때는 하이포세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립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T 그립 줄여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세나머스의 T 그립, 하이포세나머스의 H 그립, 그래서 H 프레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잡는 목적에 따라서 그립의 모양을 잘 잡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립만 잘 아시면
물론 뭐 그립이 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80%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치료하실 때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각 뼈나 머슬별로 잡는 어떤 그립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잡으시면 쓸데없는 힘을 내가 쓰지 않고 환자분들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 그립. IP 그립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T프레스를 이용해서 쭉 늘려가지고 근육을 쫙 감싸는데, MP 조인트를 이렇게 한번 감싸 보실래요? 이렇게. 요 MP 조인트만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게 잡히나요, 이거? 안 잡혀. 이렇게 잡는 게 가장 강하게 잡는 방법은 맞는데, 이렇게는 매번 잡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DIP를 이용해서, DIP. 요 DIP가 여기죠, DIP. 디스탈 인터팔링제아 조인트를 이용해서, 세나머스를 쭉 밀었다가, DIP를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도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면, 근수축을 일으키기에, 여러분들 근수축을 일으켜주는 신경이 뭔지 아세요? 근육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런 거를. 그 머슬 스핀들이 충분하게 자극을 받고 길이 변화가 있어야, 그러니까 머슬 스핀들에 먼저 길이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골격근이 길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근육을 잡을 때, 근육을 밖에 있는 이 알파모터 뉴런에 해당하는 이 밖에 있는 근육을 냅다 늘리는 것보다는 머슬 스핀들을 늘려줘야 그 자극이, 인포메이션이 알파모터 뉴런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을 잡는 게 아니라 머슬 스핀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를? 제가 알려드린 T프레스와 IP 그립을 꼭 사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썸 그립. 엄지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엄지를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엄지를 사용해야 되는 때. 좁은 부위를 치료할 때는 이따 나오는 핀치 그립을 사용하기도 하고 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MP를 사용해야 되는데 좁은 부위가 있을 때가 있어. 특히 포암을 치료할 때, 그레스트로코네미우스 머슬 이런 거 하실 때, 그때는 근육을, 엄지를 이용한 MP 그립을 잡아줍니다. MP 그립의 핵심은 세나머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썸 그립이긴 한데, 이름은 썸 그립인데 중요한 건 이 세나를 잘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해서 이렇게 국소 부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바로 썸 그립입니다. 손가락 2개만 이용해서 이렇게 2개만 이용해서 잡아서 이렇게, 국소 부위는, 작은 부위는 이렇게. 근데 머슬 스핀들의 길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넓은 데는 이렇게, 바이셉스는 이렇게, 밑에 있는 브라키오레디알리스는 이렇게. 이게 바로 MP 그립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MP 그립을 잡아야 되는 또 다른 이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 귀엽지 않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얘 몰랑몰랑하니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신경에 비해서 얘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마치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프레셔, 압각을 담당하는 파치니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한테 정보를 드릴 때, 환자분은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가 브레인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근수축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 정보 중에 얘를 이용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 이게 이제 최적화 작업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MP 그립을 사용하는 것은 머슬을 잘 잡으려고, 두 번째는 이 센서리 자극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파치니 소치를 잠깐 봤더니 중요한 건 이거야. 매우 빠르다. 전달이 빠르다.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파치니 소치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인포메이션, 정보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자극이 빠르게 전달된다. 이게 파치니 소치의 유리한 점이고, 우리가 그 MP 그립을 통해서 그 파치니 소치를 적절하게 이끌어내서 정보를 빠르게 유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파치니 소치라는 거, 딴 거 됐고 빠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빠르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는지 봤더니, 여러분 살라무스라는 브레인 아세요? 대뇌 바로 밑에 있는 디엔세팔론에 있는 살라무스는 센서리 센터죠, 그죠? 후각은 올팩토리 콜텍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각에 예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세레브랄 콜텍스와 림빅 시스템이 위아래 관계,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를 기점으로 위아래 1층, 2층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감정의 브레인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돼요. 근데 남성보다 여성이 림빅 시스템의 기능이 1.6배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모성애도 강하고, 아빠들은 애기 손 안 잡아줘도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를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감성이, 남성은 약간 이성적이고 여성은 좀 감성적인 이유인데, 그 이제 감정의 영향을 받는 대뇌가 후각의 이런 그러니까 올팩토리 콜텍스는 이 엔테리어, 이 앞쪽에 있어요. 또 이렇게 후신경이 바로, 눈신경은 어때요? 뒤쪽에 멀리 있잖아요. 이게 멀리. 눈신경보다
후신경이 훨씬 전달이 빠르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환자분이 센서리 그 감각이 너무 반응이 없고 이럴 때 후각을 이용해라 이거야. 그죠? 그래야 전달이 빠르고 반응이 또 빨리 나온다. 그래서 여성이 약간 감성과 냄새 나는 거, 그죠? 뭐 이렇게 향수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거에 좀 예민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한테 좋은 감각으로 들어오는 그 경로가 발달돼 있고 빠르기 때문에. 자,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 파치니 소체가 우리가 MP 그립을 잡았을 때 이 파치니 소체가 어떻게 스파이널 코드만 거쳐서 바로 여기를 쏴준다 이거야. 바로 탈라무스로 간다. 머슬에 있는 센서리는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 손해를 거쳐서 갑니다. 기타 이제 터치나 그런 페인 같은, 페인도 빠르긴 한데 우리가 통증을 자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기타, 터치나 다른 그 압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러스 큐네이터스 얘네가 이제 감각의 70% 이상을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네. 얘네들은 숨내에 도잘 컬럼 메디얼 렘니스커스 시스템을 한번 거쳐서 갑니다. 그거 이제 그 이름을 아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해가 빠르겠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감각들은 많은 감각들이 숨내를 거쳐서 살라무스로 가서 대뇌로 올라간다. 근데 그리고 근육과 그 텐던의 감각, 그 힘줄의 감각은 손해를 거쳐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 손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상 살라무스를 거쳐서 대뇌로 간다. 그런데 이 파치니 소체만큼은 어디로? 탈라무스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 그립을 사용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그립을 이 위치에 사용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죠. 그죠? 이게 이제 좋으니까 최적화하기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외에도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다. 스케플라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 바로 이 T그립을 이용합니다. 스케플라 인페리어 앵글 쪽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치료할 때는 하이퍼센 H 그립을 이용한다. 이런 부위별로 어떤 그립법이 조금 정해져 있어 이것이. 그리고 오늘 이제 실습할 건데 머슬을 늘릴 때 이런 썸 그립이죠. 이거는 엄지를 이용한 MP 그립. 근육을 늘리실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고 그게 근수축을 일으켜줘. 근섬유를 늘리는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거는 환자분을 위해서 뭐 스트레칭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위주가 되지 말고 그거는 5% 이하로 떨어뜨리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의 안정을 취해주는 거. 일단 체중 지지 받는 곳에 힐과 이스키알 투버레스티 이런 부위에 감각 제공을 더 잘해서 환자분 일단 안정적으로 앉히거나 서게 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립을 잘 이용하는 거. 늘리지 말고 근섬유를 늘리는 건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치 리플렉스 들어보셨죠? 스트레칭은 보통 뭐 3분 이상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3분 이상 해도 한 번만 근수축을 하면 다 없어지는 자극들이에요. 그럼 스트레칭만 했을 경우에는 왜냐면 스트레칭만 했을 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머슬 스핀들의 뉴클리어 백파이버를 자극하지 못했다.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뉴클리어 백파이버를 직접 늘릴 수 있는 핸들링을 써줘야만 근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립을 사용을 해줘. 두 번째는 핀치 그립입니다. 요렇게 이게 핀치 그립이죠. 요거. 근육은 이제 겉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겉에 있는 타입 2 머슬이 있고 안쪽에 있는 타입 1 머슬들이 있잖아요. 어느 근육 한 겹을 지나서 아래에 있는 근육을 만져야 될 때는 이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에피 그립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팁을 이용해서 침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타입 1 머슬들은 근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건드려만 줘도 회복됩니다. 밖에 있는 타입 2 머슬은 머슬 스핀들을 예민하게 해줘야 되는 반면에 타입 1 머슬들은 서포트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건드려만 줘도 회복되는 아주 감사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깊이에 들어갈 줄만 알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따 또 실습을 해봅시다. 이때는 핀치를 이용해서 들어가던가 뒤에 나오는 일단 핀치가 나왔으니까 핀치를 먼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리베이터 스키폴라 머슬 액티베이션 시켜요. 이럴 때는 요 인페리어 앵글 이렇게 핀치 그립으로 이렇게. 또 탈루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앵클 조인트 치료할 때, 이럴 때, 손가락을 치료할 때, 뭐 손가락 치료하는데 MP 그립 말도 안 되죠, 그죠? 분리시킨다 그래 이렇게. 프록시말 파트, 뭐 트라이세스만 따로 만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써준다.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엄지를 써야 될 땐 또 엄지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해요. 엄지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핀치 그립 써야 될 때는 반드시 핀치 그립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죠? 이런 거. 카팔본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이 카팔본 3개, 지금 트라페조이드, 헤메이트, 루네이트. 이 3개에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뭐 이 파트에서 지금 실습할 건 아니긴 하지만, 카팔본 중에 움직이는 뼈 3가지입니다. 손목을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손목 잡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개의 뼈를 움직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 트라페조이드 움직이면 어때? 트라페지움, 캐피테이트, 도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손목은 원래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얘가 다 움직이면은 손목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 움직임 해서 이 가운데 낀 놈이 움직여가지고 양쪽에 있는 놈까지 같이 움직이는 효과,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이 특성을 알고서 뼈를 타겟팅해서 움직여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더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주 깊은 근육, 머슬과 머슬 사이, 이걸 인터머스큘러 septum이라고 하죠. 요새는 학부에서도 septum이라는 걸 가르치는 정도 수준 되더라고요. 근육이, 환자분의 근육을 만져보시면 팔마리스 롱구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근육을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 위치에 있질 않아. 얘가 근육이 가다가 딴 길로 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머슬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환자분들 손목 꺾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백날 시켜도 이렇게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 감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머슬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방향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머슬 결이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의 결을 바꿔줘야 된다. 근육의 결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육이 지금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내가 찾을 줄 아셔야 되겠지. 그래서 근육의 경계선을 찾을 줄 아셔야 되고 주행 방향을 짚을 줄 아셔야 돼. 그때 팁을 이용하는 거야. 팁을. 요 팁을 이용해서 머슬 사이를 잘 짚어서 어디가 틀어졌나 이렇게 따라오다 틀어졌다 이거야. 그럼 그 부분을 위치를 바꿔줘야 돼. 바꿔서 얘 원래 주행 방향대로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구부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딥한 머슬, 일리오소아스 머슬 같은 거, 인터코스탈리스 머슬, 인터코스탈리스나 일리오소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 동원 순서가 빠른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만질 일이 되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애들을 치료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80%다 이거야. 팔, 이거 한번 꺾는 거, 이거는 딱 한두 번만 결과만 보면 돼. 결과만. 되냐 안 되냐, 얘네들이 회복돼서 이게 됐냐 안 됐냐만 보시는 거지, 이걸 잡고 아무리 해도 죽어도 안 돼. 진짜 이런 거를 더 잘할 줄 아셔야 된다. 팁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관절 축도 제공해주고 척추도 만지셔야 되고, 디프레션, 리베트 스캐플라, 이센트릭 만들 때 또 탈로스본, 아까도 나왔죠? 탈로스본도 이렇게 커가지고 앞뒤 탈로스가 있고 양옆 탈로스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와 손목 치료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팔 이렇게 꺾으신 상태에서 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팔은 나가지만 엉덩이는 빠진다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AD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만들어내도. 그래서 이 발목을 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나가야 이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습하도록 합시다.